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이 왜 중요한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1가구 1주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선거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민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영린을 건드리는 거와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가구 1주택도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세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그러니까 소득의 규모 GDP죠. GDP는 전 세계에서 한 1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한데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원화로 얘기하면 한 2046조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2046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소득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2046조라고 하는 소득에서 지금 국가 예산이 올해는 555조니까 지금 매년 슈퍼 예산 아닙니까? 계속 슈퍼 예산. 555조면 이게 국민 소득 전체량에서 27.1%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물론 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소득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소득, 재산,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세금인데 국민 소득 전체가 2046조인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국가 예산이 555조다. 이거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이게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슈퍼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건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정부는 "괜찮다. 아직까지 문제 없다." 이런 수준이고요.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나 이런 KDI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발표를 할 때 국제 기준으로 보면은 좀 "위험 신호를 좀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떤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45% 라고 그러고 어떤 기준에서는 106%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이게 인제 어떤 차이냐면요.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만 보면은 45%가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제 기준으로 말하면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 그러니까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이게 인제 다 공기업이 정부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채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정부가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채무인데 이런 채무가 GDP의 20.5%에 달하고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연금 부담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 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인과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지금 현재 GDP 대비 49.6%입니다. 이것까지 다 더한 것이 실제로는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는 국가 채무 비중이거든요. 자, 이걸 본다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106%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슈퍼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4 번의 정부에서 늘어났던 국가 채무 수준이 현 정부에서 단박에 늘어나는 수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지 예산의 확대, 끝없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해는 코로나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정부, 큰 정부의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드렸던 것처럼 누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세수의 비중은 현재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1 위,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재산세 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대비해서 재산세나 법인세가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소득세도 너무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누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죽하면
오죽하면은 이 진보 정당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져 온 부자에 대한 증세로 인해서 현재는 너무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좀 '보편적 증세가 좀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소득세의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86%, 소득세의 86%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 10명 중에 4 명은 아예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가 0 원이죠. 자, 이러니까 보편적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의 41%의 세금을 낸다. 좀 이제 뭐 부자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누진성이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재산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77%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자체에서도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무풍지대였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국민 정서상 1가구 1주택, 내가 집 한 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의 차원에서 봐서도 1가구 1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많은 혜택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근로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종합소득세율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적은 금액에서는 뭐 세율이 낮다가 높은 금액이 되면 뭐 높아지죠. 자, 만약에 5 억이라고 하는 소득이 생겼다라고 한번 이것이 뭐 근로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자,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5 억까지는 4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누진공제가 2,540만 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5 억을 소득을 올리게 되면 2억 원인데, 거기에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억 7,4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제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자들이 돈을 더 낸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부자 증세라는 것 자체 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누진성이 강한 상태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것이 5 억을 벌어도 35%가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1가구 1주택으로 5 억을 벌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0 원입니다, 0 원. 1가구 1주택은 12억 원까지, 뭐 그동안에는 9억 원이었죠. 근데 이제 12 억으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약간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 7 억짜리 집을 사서 12 억이 됐다, 5 억을 벌었다 하면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계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양도 초익의 총액의 금액의 차익의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비과세를 준다는 거죠. 이게 이 1가구 1주택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특혜다라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크다. 자, 종부세가 2%, 그리고 양도세는 12 억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안이 인제 다음 달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율을 낮춰, 그동안에 장특공이라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양도 차익이 크면은 최대 80%를 다 안 해 주고 좀 줄이겠다, 이런. 자, 이 얘기는 결국 쪼끔 고가 주택이고 금액이 크면은 1가구 1주택도 이제 이 혜택을 좀 줄이겠다라는 쪽에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하다 1가구 1주택의 영린을 지금 건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양도 차익이 기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어쨌든 내가 1가구 1주택이면 1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거주 10 년에 보유 10 년을 하면 매년 4%씩 80%를 공제해 줬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거주는 뭐 40%를 그대로 다 해 줍니다, 금액이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그런데
양도 차익에 따라서 10 년을 거주하더라도 이제는 20억 이상이면 10%, 그다음에 10 억에서 20 억이면 20%, 그다음에 5 억에서 10억 미만이면 30%, 5억 미만이면 40%,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유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장특공을.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단기적으로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1 가구 1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안정의 주거 안정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존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1 가구 1 주택도 금액이 좀 크다는 이유로 또 이걸 줄이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1 가구 1 주택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게 인제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앞으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뭐 9 월에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9 월에 통과가 된다면 9 월에 통과된 거 이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1 가구 1 주택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그동안에 과거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뭐 세금을 정말 더 걷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1 가구 1 주택에 대한 영린을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 가구 1 주택 왜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선 집이라는 건 필수제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몰라도 1 가구 1 주택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 가구 1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이걸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이걸 지적하고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1 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이 숨고 오히려 버티기로 들어가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거고, 1 가구 1 주택자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1 가구 1 주택은 전통적으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어떤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런 정책이 시장에서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앞으로 이 법안이 9 월에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리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